48km. 이것은 두만강변 국경도시 회령에서부터 북간도 용정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조선의 전통적 거리 측정 단위로는 120리길로, 사람의 평균 걸음으로 1시간에 10리쯤 걸을 수 있으니 새벽 일찍 출발해 부지런히 걸으면 저녁 무렵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철도나 자동차 도로가 없던 때였기에 두 곳을 오가려면 걷거나 말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1920년 1월 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무장경관들의 호의를 받는 현금 수송 행렬이 아침 8시 30분 회령을 출발했습니다. 호송대는 모두 6명으로 호의 경관 2명과 은행원, 우편물 호송인 등이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조선은행 회령지점에서 거액의 현금 행랑을 인수해 용정지점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천국 연길과 조선 회령을 잇는 길에선 철도 부설 자금으로, 철도 부설권은 1909년 간도협약 때 천국이 일본에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현금 수송은 긴장되는 업무이지만 호송대에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두 차례나 같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1919년 10월 중순 35만원을 옮겼고, 두 번째는 11월 중순 28만원을 운반하였습니다. 현금을 담은 철제괴와 우편물 행랑을 실은 말 2마리를 앞세우고 무장경관들이 말에 올라탄 채 뒤따랐습니다. 마상에 올라앉은 두 경관은 의풍당당했습니다. 경관 정복을 입고 허리에 군도를 차고 어깨에는 장총을 맨 채 옆구리에는 육혈포까지 장착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권총을 휴대했지만 말고삐를 쥐거나 직접 걸어야 했습니다. 일행은 도중에 점심 식사를 하려고 신흥평이라는 마을에 머문 것을 제외하고 쉼없이 이동했습니다. 호송대는 해가 진 뒤 용정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짧은 겨울철이라 일몰 뒤 40분쯤 지난 때였습니다. 음력 보름날이라서 달이 밝았습니다. 6km만 더 가면 목적지였습니다. 동량 어구라 부르는 골짜기에 접어들 무렵 멀리 용정 시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앞서가던 선임경관 나가토모 순사가 말했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전기불빛은 용정 일본 영사관 지붕 위에 비치는 것이다. 이제는 다 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 말에 일행은 긴장을 풀었고 약속이나 한 듯 담배를 빼어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격, 신호와 함께 한 무리의 검은 그림자가 총을 쏘며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마적처럼 모자와 의복, 신발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교교하던 골짜기가 총소리와 고함으로 뒤덮였습니다. 맨 앞에서 호송대를 이끌던 나가토모 순사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옆에 동행하던 회령 거주 조선인 상인 진길풍도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던 다른 대원들은 요행이 탄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맞서 싸우는 대신 안전을 택했습니다. 느닷없이 닥친 일이라 어찌할 줄 몰랐고 습격자 수도 호송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일본군 회령 헌병대가 작성한 정보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조난 경위와 피해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보면 습격자는 총기를 휴대한 조선인 마적 10수명이었습니다. 범인을 조선인 마적이라고 지목한 점이 눈에 띕니다. 마적 복장을 한 것이 신분을 은폐하는 데 보탬이 됐지만 끝내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감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습격자 수가 10명이 넘는다고 기재하여 수를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여기에는 살아남은 호송대원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신 행위가 불가항력이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사망한 호송대원은 2명이었습니다. 복부 관통상을 입은 중상자는 인근 병원에 후송됐으나 이튿날 절명했습니다. 수송마 2마리는 탈취당했고 말 등에 실었던 철제괴와 우편물 행랑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짐을 실은 수송마도 중요했습니다. 총소리에 놀라 허둥대는 사이 윤준이가 말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말은 최봉설이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골짜기 서쪽 산등성이로 말을 몰았습니다. 내심의 목표 지점과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이는 눈 위에 찍힐 말 발자국을 서쪽 화룡현 방면으로 유도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뒤를 두 사람이 따라붙었습니다. 타고 갈 말이 없어 부득이 뛰어야 했습니다. 임국정과 한상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따라갔습니다. 습격자는 도합 6명이었습니다. 남은 두 사람은 사전에 약정한 대로 대열에서 벗어났습니다. 박웅세와 김주는 습격 작전에만 가담하고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뒷날 두 사람은 각자의 행로를 걸었습니다. 박웅세는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박건으로 개명했으며 사회주의 항일단체 적기단의 유명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문필이 뛰어났던 김주는 제러시아 고려인 사회에서 언론인이자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습격대는 비밀결사 철혈광복단 단원이었습니다. 이들은 1910년대 북간도의 3대 항일중학교로 이름 높던 명동중학, 창동학원, 광성중학 졸업생 가운데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식이 높았고 반일혁명운동에 헌신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철혈광복단은 북간도 3.1혁명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19년 33용정 만세시위를 이끌고 그해 7월 북간도 민족운동 방향을 평화시위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단체였습니다. 산속으로 4km쯤 들어갔을 때 습격자들은 말을 멈춰 세웠습니다. 전리품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비치는 공간에서 짐을 부렸습니다. 철제괴에는 고액권 지폐가 띠지로 묶인 채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5원짜리 지폐 200장을 묶은 1,000원 다발이 100개, 10원짜리 지폐 100장을 묶은 1,000원 다발이 50개로 도합 15만원이었습니다. 이는 놀랄만한 거금이었습니다. 1919년 당시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4인 가족이 가장 월급 25원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이 전리품 15만원은 오늘날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15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탈취금 전액을 무기 구입에 쓰면 조선 독립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즈음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은밀히 거래되는 무기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소총 한 자루와 탄환 100발 한 세트를 30원 정도면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 화기만이 아닌 공용 화기인 기관총 1문을 구매하는데 200원이면 좋겠습니다. 당시 독립군 부대의 실제 무장 상태를 보면 1920년 7월 임시정부 간도 특파원 왕삼덕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부대의 군인은 500명, 소총 500자루, 공용 화기인 기관총 3문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15만원이란 돈은 북로군정서 규모의 독립군 부대를 9개나 더 편성할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거액의 현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면 말 발자국을 따라 뒤쫓아올 추격대도 따돌려야 했습니다. 네 사람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한 사람은 추격대를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임국정이 그 임무를 맡았고 그는 말을 타고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백두산 방향 서쪽 산악지대 깊숙이 들어가는 게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말 2마리를 몰고 즉각 길을 떠났습니다. 다른 3사람은 현금 다발 150개를 나누어 배낭에 넣고 짊어졌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속히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염두에 둔 목표지는 용정 동북쪽에 위치한 왕청현의 산악지대, 의란구였습니다. 거기에는 철혈광복단 동지이자 사냥을 업으로 하는 김포수가 아내와 단둘이 거주하는 외딴 가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집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은 지체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도회지인 용정을 우회하여 국자가 교회에 위치한 와룡동까지 약 80리 길을 걸었습니다. 32km나 되는 눈 쌓인 산길을 밤새 걸은 것이었습니다. 와룡동에는 최봉설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닭이 올 즈음 도착했습니다. 머지않아 날이 밝을 터이므로 의심받지 않게 옷을 갈아입고 운송수단도 바꿔야 했습니다. 청년들은 한복 두루마기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두루마기는 품이 넉넉해 돈다발을 감추기에 적합했습니다. 운송수단 또한 얻을 수 있었는데 최봉설의 아우 최봉준의 도움을 받아 소달구지를 동원해 값비싼 화물을 수송했습니다. 와룡동에서 위랑구 김포수의 집까지는 40리 길, 즉 16km였습니다. 위랑구 김포수의 집은 외딴 산속에 있는 데다 향후 행로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면 무장투쟁의 한 거점인 하마탕, 동쪽으로 향하면 국경을 넘어 연해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이곳에서 뜻밖의 인물과 조우했습니다. 바로 연해주 조선인들의 자치단체 대한국민의회의 군무부장으로 재임 중인 김하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연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김하석은 내 청년들에게 블라디보스토크행을 권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손쉽게 무기를 구매하고 일본의 추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준이와 임국정이 동의했으나 다른 두 청년은 이견을 보였습니다. 전설의 의병장 홍범도가 본부로 삼은 하마탕을 찾아 북행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양쪽에서는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거금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한편 용정 주재 일본 총영사관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금 호송대가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경관대 11명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과 주변을 세밀하게 수색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어디로 도주했는지 추론할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60m 떨어진 농경지에서는 90여 총의 총신이 발견됐고 서북쪽 100m 지점 상기슭에 버려진 우편물 행랑을 발견했습니다. 제암골, 남양동, 동량 같은 사건 현장 부근 조선인 마을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일본 관원들은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반일 성향을 보이던 조선인 마을과 인물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야만적인 압박을 가하였고 북간도 주요 도로와 고개에서는 오가는 사람들을 검문하였습니다. 반일 성향의 명문 중학교 소재지는 가혹한 구타와 수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명동학교 소재지 장제촌, 창동학원 소재지 와룡동이 곤욕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별 증거 없이 구타하고 수색해 한동안 천국과 러시아 국경지대 교통이 두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천국 정부의 북간도 행정책임자인 연길도윤에게 범인 체포에 협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길도윤은 요구에 따랐고 포고 제2호를 발표하고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거기엔 일본 돈 5원 지폐와 10원 지폐를 사용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천국관청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간원의 범인 추적이 급진전을 보인 것은 조선은행 용정출장소 사무원 전홍섭을 체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경찰은 내부자를 의심했습니다. 현금 수송은 소수만 하는 급비사항으로 내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조선인 은행원들이 경찰에 불려갔습니다. 그 결과 평소 반일 조선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던 전홍섭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전홍섭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궁금해하던 정보들이 입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의 윤곽이 떠오르며 조선은행권 15만원 탈취 사건에 가담한 범인의 이름과 신상이 경찰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1월 10일 와룡동을 일제 수색한 것은 일본 관원이 범인 신상을 정확히 파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날 일본 경찰 37명과 천국 관원 53명은 와룡동을 포위하고 100여 민가를 전부 수색하였습니다. 급기야 최봉설의 아버지와 동생 등 가족을 체포하고 범인 소재지를 밝히라며 가혹한 고문을 하였습니다. 15만원 탈취 사건의 내 주역이 김하석과 더불어 중국 러시아 국경을 넘은 것은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마탕이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를 행선지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마탕 노선을 주장하던 최봉설과 한상호가 다수결을 존중해 자신의 의사를 철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포시에트 항구에서 블라디보스토크행 기선에 탑승한 것은 사건 발생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밤 9시 기선이 출발하며 백고동 소리를 길게 울렸습니다. 기선에 탑승한 4청년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은행을 습격하여 얻은 자금으로 조선 독립군을 무장시킨다는 이 무모하고 불가능해 보이던 계획이 성공한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